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세무사 우동호입니다. 저는 현재 세무사이자 경영학 박사이며 수원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을 세부 전공으로 하여 컴퓨터공학 석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많은 분들의 재무 상담을 해드리면서 느낀 점 때문에 시리즈를 기획해봤습니다. 컨셉은 쉬운 경제 공부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 대한 걱정을 하고 투자를 시작하려 하는데 정작 필요한 경제 공부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짜주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시점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건 쉽습니다. 성향대로 짜드릴 수 있어요. 안정적인, 공격적인 성향 등에 맞춰서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몇 달 투자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몇십 년을 투자해 나가야 하는데 경제 공부, 회계 공부를 하지 않은 채로 당장의 포트폴리오만 원하신다는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략 예측하고 준비했는데 그게 맞으면 높은 수익률을 얻고 틀리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확보해 나가면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맞춰 대응해 나가는 것이 투자입니다. 서설이 길었는데 아무튼 여러 느낀 점들로 쉬운 경제 공부 컨셉으로 오늘은 그중 1편으로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투자라고 하면 대부분은 부동산이나 주식부터 떠올리시고 주식 투자라고 하면 회사 차트나 재무제표를 보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할까? 투자 자산을 결정하려면 먼저 외부의 거시경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거시경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들이 바로 금리와 환율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현재의 상황과 간단한 저의 미래 예측 그리고 그에 맞는 투자 자산을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미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금리, 그 중에서도 미국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한국 사람이 미국의 금리를 먼저 봐야 되느냐?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지 못합니다. 그럼 세계 경제의 중심은 어디냐? 당연히 미국입니다. 우리는 미국 상황을 쫓아가고 있으며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소위 대외 환경에 굉장히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를 최우선적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리를 제일 짧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금리란 돈의 값입니다. 그럼 미국 돈의 값, 즉 금리는 누가 정할까요? 요새 언론에서 많이 나오죠. FED, Fed에서 금리를 동결하겠다. 올리더라도 사전에 미리 이야기하겠다. 계속 나오는데 Fed는 금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기준금리라는 단기금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금리란 미국 중앙은행이 다른 시중은행에게 빌려주는 단기금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짜리 이런 장기금리는 페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돈을 공급하는 주체는 은행이 되겠죠. 은행은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돈을 대출을 해주고 싶겠죠. 그래서 공급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이 돈의 시장에서 수요자는 누굴까요? 돈을 빌리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될 겁니다. 금리가 낮을수록 돈을 많이 빌리고 싶어 하고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부담 때문에 돈을 적게 빌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금리는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돈의 수요자는 기업들과 일반 개인들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요가 그러면 언제 많을까요? 바로 경기가 좋을 때겠죠. 경기가 좋다면 기업들은 돈을 더 빌려서 투자를 할 테고 개인들은 부동산을 사겠죠. 그러면 수요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돈의 값, 금리는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또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한다고 해보죠. 분명 기업들과 사람들은 대출을 하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맬 겁니다. 그럼 수요가 주니 돈의 값은 떨어지겠죠. 즉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엔 공급 측면에서 볼까요?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시장에다가 돈을 막 풀면 돈의 양이 늘어나니까 즉 공급이 늘어나니까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언론에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양적 완화, 즉 돈 풀기를 줄여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돈의 공급량이 줄어들고 금리는 올라갈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단기 금리는 아까 페드에서 정하고 장기 금리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2021년 7월 현재 제로에 가까운 0.25%가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즉 단기 금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장기 금리는 어때야 할 것 같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상황, 경제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야겠죠. 기업들이 대규모 시설 투자나 개인들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장기간으로 대출을 받겠죠. 당연히 돈의 수요가 올라갈 테고요. 은행들은 거기서 마진을 얻으려면 장기 금리가 높아질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죠. 참고로 이 그래프는 제 프로그램으로 뽑은 거고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꼭 모니터링하는 그래프입니다. 미국 장단기 금리 차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가운데 요 선이 제로 0%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방금 전에 일반적으로 경기가 계속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높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단기 금리가 1%고 장기 금리가 3%라면 장단기 금리 차는 장기 금리 3%에서 단기 금리 1%를 빼서 2%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5군데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0보다 낮아진 것, 이것을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가 되었다 혹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단기 금리도 굉장히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나 개인들은 장기로 대출을 안 받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경기가 무척 안 좋아질 거다라고 시장에서 예측하는 겁니다. 1980년에 2차 오일 쇼크, 1990년에 미국 저축 부대조합 파산 사태, 2000년에 IT 버블 붕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에 코로나 사태, 이렇게 1980년부터 현재까지 5번가량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사건들 뒤에는 여지없이 명백한 경기 침체가 왔고 그 여파는 강렬했습니다.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1960년 이후로 확장을 해보면 미국은 총 7차례의 큰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1960년 중반 한 번을 제외하고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5개월에서 23개월 이내, 즉 이렇게 역전이 된 시점에서 5개월에서 23개월 이내에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새 스태그플레이션이 걱정된다는 경제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현상입니다. 지금 물가 장난 아니게 올랐죠. 그런데 여기에 경기 침체가 겹치면 완전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얼마 전 2022년 최저시급이 상당히 올라간 금액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원가가 최저시급 올린 퍼센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물가는 최저시급으로 올라간 급여 이상으로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그럼 기업들은 경영이 힘들어지고 개인들 또한 소비 여력이 줄게 됩니다. 물가는 오르고 사람들의 돈은 점점 더 없어지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어떻게든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강력한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할 수가 없는 이유는 환율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그래프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 ICSA라고 해서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미국 나스닥 지표를 함께 비교한 표입니다. 파란색이 나스닥 지수인데요. 코로나 이후 역대 최대 수치까지 넘어갔습니다. 2000년 초반에 IT 버블이라고 했던 때가 6000포인트가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14000포인트를 넘었죠. 지금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은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시장이 믿고 있는 것은 미국의 돈 풀기입니다.
이 돈 푸는 것이 언제 끝날까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바로 이 ICSA,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 겁니다. 이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때 역대 최고 무려 60만 건이 넘었었습니다. 지금 현재 10만 건 밑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 여파로 인한 피크 때가 5만 건 정도였던 것을 감안해 보면 아직 이 수치는 멀었고 최근 한 달간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은 불안하긴 하지만 유동성에 의한 주식시장의 파티는 좀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돈 풀기를 멈출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거시경제를 예측하면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해 놓되 상황에 맞게 그 비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환율은 우리나라 돈, 즉 원화와 외국의 돈과의 교환 비율입니다. 환율은 기준 환율과 제정 환율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축 통화, 즉 기본 통화가 뭘까요? 바로 달러죠. 기준 환율이라는 것은 이 달러와 원화의 교환 비율입니다. 7월 26일 환율이 1달러에 1153.12원이었네요. 이게 기준 환율입니다. 제정 환율은 우리 원화와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와의 교환 비율입니다. 엔화, 유로와 위안화 같은 것들이죠. 우리는 은행에서 바로 엔화로 교환이 가능하지만 사실은 중간에 달러가 들어간 겁니다. 우리 돈 10만 원이 몇 달러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달러로 몇 엔을 살 수 있는지 계산해서 우리 손에 엔화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환율을 보는 게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동학개미라고 해서 작년에 일반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태생적인 그 한계로 외국 자본에 아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돈을 계속 풀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달러는 세계 어디를 가도 인정받는 국제 화폐입니다. 우리 원화는 어떨까요? 원화는 우리 한국에서만 쓰이는 지역 화폐입니다. 우리 원화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기계나 설비를 사올 수 있을까요? 못 사오죠. 달러나 유로화로 사와야 됩니다. 정부에 돈이 없습니다.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종부세나 재산세를 더 걷어서 이것도 한계가 있죠. 그럼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에서 이 국채를 매입한 다음에 시중은행에 원화를 풉니다. 시중은행은 이걸로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달러는 그대로 있는데 원화가 2배로 늘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1달러가 1,000원이었던 것이 2,000원이 되겠죠. 즉 1달러를 1,000원에 샀던 것을 2,000원을 줘야 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환율이 올라갔다고 표현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기업들은 수입해오는 원자재 가격이 2배가 되니까 당장 이윤이 줄 테고 이윤이 줄면 주가도 떨어지겠죠.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벌면 팔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죠. 그런데 이렇게 환율이 2배가 되었다고 해보죠. 어떤 외국 기관이 처음 시장에 100달러를 들고 투자를 시작했다고 가정합시다. 당시 환율이 1,000원이었다면 이 외국 기관은 10만원어치 한국 주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대로인데 환율이 2,000원이 되었다면 이 외국인은 당장 한국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다 팔아도 자기 돈 100달러가 50달러로 반토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은 패닉에 빠져서 우리나라 주식을 얼른 다 내던지고 환율이 더 올라가기 전에 달러로 환전해서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려고 할 거고요. 외국 자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움직이면서 순식간에 외환 보유량이 떨어지면서 IMF 사태 같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종종 개발도상국들에서 디폴트, 즉 파산을 선언한다고 나오는 것이 이런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 자본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그대로만 있어줘도 환율 차이로 인한 이익, 즉 환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환율과 주가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오늘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 넣으시길 추천드리는 자산이 나옵니다. 바로 달러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 선이 원달러 환율이고요. 요 다른 선이 코스피 지수 선입니다. 딱 봐도 대칭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다고 보이실 겁니다.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면 달러는 떨어지고 코스피가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가고, 그렇죠. IMF 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거의 2,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역시 1,500원을 넘겼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죠. 이때는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너무 많았다는 말이죠. 저는 달러를 전체 투자 자산 중에 10% 이상 가지고 있으시길 권합니다. 저 역시 10%만큼 달러 선물, 그리고 15%만큼은 환율에 노출되어 있는 미국 S&P 500 ETF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개인 연금저축 같은 연금 상품은 거의 대부분 미국 나스닥 지수에 투자를 하고, 미국의 물가 연동 채권 등에도 직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경제가 휘청일 때 빛을 보는 자산이 바로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휘청여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상향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IMF 시점에 국내 주식들만 들고 있었다고 해보죠. 코스피 지수가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저점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회복은 좀 더 빨랐을 겁니다. 그런데 100% 주식으로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 회복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레버리지까지 쓰셨던 분들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점에 달러 혹은 달러로 교환이 가능한 해외 주식 등의 자산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달러가 올랐을 때 팔아서 국내 주식을 샀다면, 그냥 한국 주식만 들고 계셨던 분들에 비해서 자산의 격차는 순식간에 4배 이상 벌어지게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시 그러한 기회가 있었고요. 자잘하게 우리가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달러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달러가 담겨 있으면 그래프 자체가 완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즉 떨어질 때 확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크게 휘청거릴 때 한 번씩 자산을 뻥튀기 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뭐 원화를 일부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도 저점 매수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달러로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원화 자체도 결국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우리는 자산에 대한 값을 달러로 매겨본다면 그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격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미국은 페드가 2023년에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선제적으로 미리 올린다고 하죠. 이것도 환율의 문제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면, 즉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동일하게 1%였는데 미국이 2%로 올리면 안전자산에 투자를 원하는 자금들은 당연히 한국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옮겨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환율이 오르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나라는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도 있고요. 자, 어떠신가요? 최대한 쉽게 이야기해보고자 노력했는데 쉽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금리와 환율, 이게 여러 국가가 얽히고 경제 상황이 얽히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린 건데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는 이해하시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세계 경제가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고, ICSA에 대한 예를 보여드렸듯이 경기는 계속 안 좋다. 이것은 또 반대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입니다. 이것들이 혼합이 돼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서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10% 이상은 달러 자산을 보유하기를 추천드린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제교육 영상에서는 경제 상황별, 즉 물가 상승과 하락,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 이것들이 맞물릴 때 어떤 종류의 투자 자산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기본 지식이 밑바탕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 자산, 그리고 주식이라고 한다면 그 주식 중에서도 종목으로, 특정 종목으로 파고 들어가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오늘의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